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학교실의 정혜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코로나19 웨비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웨비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이고요. 저희가 그 경기도 긴급 코로나19 긴급 대책단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웹을 통해서 하므로 지리적인 경계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혹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됐고 또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의 유행에 가장 대표적인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는데 이번처럼 이 팬데믹이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대처하기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신속하게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웨비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참여하신 분들께서 혹시 본의 아니게 잡음이나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화면에 제일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음소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내 음성이 나가지 않도록 모두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소거 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화면에 표시가 나니까 나중에 경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디오도 같이 오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혹시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줌으로 접속하실 때 소속과 이름으로 아이디를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분들 보시면 어느 대학 누구 혹은 뭐 무슨 지원단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아이디를 모두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자료들은 사실은 이제 신속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제 카피라이트에 문제가 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의 문제는 가급적 보호를 하지만 임상정보들은 그대로 공개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 자료 자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의 영상은 추후에 유튜브나 네이버나 다른 곳에 올려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의 보호에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실 때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밑에 보시면 채팅하는 창이 있습니다. 채팅을 누르시고 거기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연자가 발표하신 다음에 바로 간단한 것은 바로 응답을 드리고 혹은 이제 끝난 후에 저희가 모아서 그 경기 감염병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부분들은 아마 또 중간에 추후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2회 웨비나는 크게 세 분의 연자로 연자분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진단 검사와 관련된 사항들,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아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 질환의 임상적인 양상과 특히 이제 이 병상 배정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역학적인 부분들을 저희 긴급대책단의 두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성관 원장님과 이희영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살아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연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대략 가능하면 한 15분 이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연재로 이 진단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한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김한성입니다. 코비드의 진단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난해한 거를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밝히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비대라고 하는 게 우선 패밀리죠. 과에 들어가는 우리말 종속과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코로나, 베타 코로나, 감마 코로나, 델타 코로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지너스가 되겠습니다. 속이죠.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과가 같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속이 다른 정도로 속이 다르고 같은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인 229E와 사스나 머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푸들도 객과고 너구리도 객과고 늑대도 객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가 같은 정도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그런 헤테로지너스한 이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지금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지너스 내에서 리니지 B에 들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러스 구조를 잠깐 얘기하기 위해서는 핵산 검사가 됐건 항원 검사가 됐건 타겟이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엔벨롭트고 싱글 스트랜드 RNA, 파지티브 스트랜드 바이러스인데 주로 이제 스트럭처럴 프로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스파이크 프로틴, S 프로틴, 멤브레인 M 프로틴, 엔벨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핵산을 연구를 하고 있는 M 프로틴, 클레오 캡시드 프로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PCR을 할 때 타겟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핵산인데요. 전체 RNA 약 3분의 2 정도를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거나 ORF1A와 1B가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이 ORF들은 non-structural 프로틴을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의 복제와 관련된 코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 S, 엔벨롭, 멤브레인, 뉴클레오 캡시드에 대한 프로틴들을 코딩을 하고 있고 많은 검사들이 사용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이 ORF1B에 있는 RDRBP RNA 디펜던스 RNA 폴리메레이즈 주 바이러스 그런 증식과 관련된 유전자를 많이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RNA이기 때문에 복제를 할 때 내가 주로 스트랜드 RNA를 만들어서 이게 복제를 하고 또 항원을 만들고 프로틴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제 바이러스 활발히 복제를 하게 되면서 이 RNA를 검사를 하거나 여기서 나온 단백을 항원을 검사하는 두 가지 검사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의 적응증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WHO의 그런 공고를 보면 상기도를 네소페링스와 오로페링스 두 개를 같이 채취하라고 엔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하기도 검체를 채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의학회가 내는 그 검사율 진단 진 3판에서 보면 상기도 검체와 하기도 검체를 명시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일단 그 네소페링겔수액과 오로페링겔수액, 다른 말로 스바스수액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채취하는 것을 권장하나, 한 개의 채취를 할 경우에는 비인두동화를 채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이런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를 채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검체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그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주로 소아에서 검사를 많이 받습니다. 보다 그 상기도 검체를 주로 얻었는데 네소페링젤 아스피레이트가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네소페링젤 수액, 스루아트 수액의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웹은 그 박테리얼 컬처 세대에 사용되는 그런 면봉을 쓰지 말고 이렇게 끝이 약간 솜털처럼 되어 있고 플렉서블한 플록스웹을 써서 채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소페링젤 수액을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네소페링젤 수액이 그렇게 좋은 검체냐라는 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수액 검체를 가지고 쓸 때 그건 네소페링젤 아스피레이션과 네소페링젤 워시와 수액을 비교하는 건데 코로나는 아니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휴먼 메타니오 바이러스, RSV 등을 비교했을 때 약 로그값이 한 2배 정도, 한 100배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네소페링젤 아스피레이션이 훨씬 좋고, 네소페링젤 수액의 경우 아스피레이션을 하는 것보다 그 100배 정도 그 바이럴 타이트가 낮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소페링젤 수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그 바이러스 검체에서 상당히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환자를 NEJM에 보고했던 미국의 첫 환자를 보고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네소페링젤 수액과 오로페링젤 수액을 이렇게 보면 CT 값이 뭐 적게는 한 2, 3, 많지 않을 때는 뭐 9 정도 차이가 나는데, CT 값이 보통 한 3에서 4 정도 차이 나면 그 바이럴 타이트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오로페링젤 수액보다는 네소페링젤 수액이 훨씬 그 CT 값이 낮게 나오는 바이럴 타이트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NEJM에 나온 중국의 광동성에서 나왔던 자료인 것 같은데, 뇌절 검체와 스루아트 검체를 비교를 했더니 지금 뇌절 검체에서의 CT 밸류가 훨씬 높게 나온다고 이런 보건데, 이건 이제 뇌절 수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다른 거를 지금. 이건 최근에 나온 아직 퍼블리시되지 않은 논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뇌절 수액보다는 스루아트 수액이 좀 좋고, 스루아트 수액보다는 스푸트미 바이러스 농도가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조페링젤 수액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 네조페링스가 컬럼나 에피셀리얼 수액이기 때문에 비교적 하기도의 검체와 유사한 바이러스의 트로피즘을 보이기 때문에 네조페링스라는 게 좋다는 얘기고, 네조엘 수액이나 스루아트 수액은 좀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게 이제 리얼타임 RT-PCR이죠. 이제 RNA 바이러스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PCR을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트가 2단계의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바이러스의 뉴클레이크 애시드, RNA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이제 서말 사이클러에서 PCR라는 2가지 단계를 거치고, 가지고 하면 3, 4시간에 끝낼 수 있고, 보통 이게 20개, 30개 정도의 검체를 가지고 하면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타겟으로 하는 진은 엔벨롭 진, E진과 RDRP 진, 처음에 이제 WH에서 제안했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N진, 뉴클레오 프로틴에 대한 N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주로 하는 이제 ORF 원진과 엔진하는 이런 정도의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널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리얼타임 PCR 프로토콜을 쭉 요약한 건데,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처음에 WHA가 제안했던 방법이고, ORF 원비와 N을 쓰는 게 또 중국 CDC 쪽에서 제안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CDC에서 제안한 거는 처음에는 엔진을 2개를 사용하는 걸 제안했다가, 최근에 이제 엔진 3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5가지가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 되겠는데, 처음에 나왔던 코젠바이오틱이라는 게 이진과 LDRPC를, 시젠사에서 사용하는 게 이진과 LDRP에 N을 추가하였고, SD 바이오센서와 바이오셈이라는 거는 코젠과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고, 솔젠트람에서는 조금 더 다른 ORF1A와 벤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침에 보면, 그래서 보통 베타 코로나의 일부를 잡아내는 이진을 검사하는 걸 선별 검사로, 또 코비드19의 아주 특이적인 유전자라는 것을 2가지 이상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 2가지 유전자를 검사해서 2가지 다 양성일 때 양성으로 해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 보통 2가지 유전자가 증폭되면서 인터널 컨트롤이 증폭되는 그런 양성을 보입니다. 하나하나 키트를 간단히 보면, 코진에서 나온 첫 번째 키트가 이진과 LDRP진을 같이 잡아내는데, 단점은 이제 2개의 튜브를 쓰고 멀티플렉스 PCR이 아닌 하나의 튜브에서 하나씩의 유전자를 잡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널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판정 기준을 제조사에서 제공하기를 CT값, 사이클 스레스홀드가 35 이하일 때 양성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리미트 오브 디텍션, 한계 검출치는 이진의 경우 마이크로리터당 5.7카피 정도, RPG는 마이크로리터당 7.6카피가 있으면 양성을 보인다고 리미트 오브 디텍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시젠사의 그런 어세인데, 여기는 엔진을 추가했고, 이 3가지 유전자를 하나의 튜브에서 멀티플렉스로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젠사는 이제 인터널 컨트롤을 추가해주는, 박스를 퍼지 RNA를 추가해줘서 PCR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보는 걸 보고 있고, 이쪽은 이제 판정 기준을 CT값 40으로 잡고 있고, LOD는 여기서는 리액션당 100카피라고 되는데, 리액션에 보통 뉴클레이시드 추천계 시젠사의 경우는 8마이크로 정도 들어가니까, 나누면 한 12카피 정도 LOD를 본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써본 건 이 2 회사하고 바이오세움 제품을 썼는데, 바이오세움 제품은 코젠 제품과 거의 유사한데, 2가지 유전자를 하나의 튜브에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PCR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위양성과 위음성이 있을 수 있겠죠. 위양성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컨타미네이션인데, 컨타미네이션은 이제 첫 번째 캐리오버가 이 A라는 검체에 있는 검체의 그런 일부 물질이 B 검체를 넘어가는 거죠. 아주 강양성을 보이는 검체 옆에 있는 검체가 양성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캐리오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콘 컨타미네이션인데, 사실 리얼타임 PCR은 컨벤셔널 PCR에 비해서 그런 앰플리콘 컨타미네이션의 레이트가 높지는 않지만 컨타미네이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약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파이펫 등의 그런 기구가 오염되는 경우, 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에어로졸 컨텀으로 랩에서 물만 넣고 PCR에서 양성을 보이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자동화된 일부 장비들에서 오히려 매뉴얼 작업에 비해서 캐리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파이트의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특이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이클을 보다 보면 뭐 끝에 가서 살짝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컨타미네이션일 수도 있겠고, non-specification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 검사를 보게 되고, 스레스홀도 넘어가기 때문에 뭐 판독 프로그램을 만약 쓴다면 양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나옵니다. PCR에서 미음성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서는 검체가 부적절할 경우를 먼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액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핵산 추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실제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핵산 추출 장비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장비관과 키트관 사이에 그런 핵산 추출력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약한 양일 경우에 그 추출 방법에 따라서 그 위음성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PCR 이니비션인데요. 사실 호흡기 검체에는 PCR을 저해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엔자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출처를 빼먹었는데, TB PCR의 그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호흡기 검체 TB PCR 하면은 3% 정도는 그 PCR 자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음성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 진단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니퍼스 시스템, FDA 지니퍼스 시스템이 이제 미국 FDA의 그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결핵이라든지 CRE 검사 등의 검사 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보통 이 모듈이 2개, 4개, 16개 이렇게 좀 동일하게 수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검사들이 4개짜리 모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지금 4개짜리 모듈을 2개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카트리지를 이용하고 검체를 넣고 그 익스트랙션과 PCR이 한 단계로 되고, 보통 경험적으로 1시간 정도 결과가 나오고, 지금 회사에서는 45분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 시스템의 그 단점은 그 시약이 아주 고가라는 거죠. 지금 TV나 마스크 쓰고 계속 얘기하니까 좀 손이 차네요. TV나 그 CRE 같은 경우에는 시약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되고, 막상 RT-PCR이었던 엔테로바이트는 7만 원 정도 있던 비트인데,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고, 국내에 들어있는 많은 이런 제품으로는 대량 검체를 처리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속하고 뭐 한두 개의 검체를 빨리 처리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식약, 우리나라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고 아직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원 검사는 타겟을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나 앰플리트널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국내는 뭐 PCL, 뭐 SD 바이오센스 등의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항원검사,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를 평가했던 그런 논문인데요. 그 신속 항원검사가 전체적으로는 한 68% 정도의 그런 민감도를 보였는데, 특히 리얼타임의 CT 값과 비교를 해보면 CT 값이 25 이하로 강한 경우에는 그 항원검사 다 양성을 보이지만, CT 값이 이제 밀릴수록 바이럴 사이트가 낮을수록 상당히 그 항원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특이도인데, 이미 그 메르스 때나 나온 많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검사들이 그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양성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을 보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런 표본 사업에
약 2018년에는 한 5.7% 정도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에서 2019년에 한 3% 정도로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이 높은데 지금 나와 있는 항원 검사들이 이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을 보일 수 있다. 충분히 양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이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항체 검사는 주로 이제 리컨비넌트 M 프로틴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항체를 찾는 것들을 지금 개발 중인데 IgG나 IgM을 검사할 수 있겠고 랩피드 테스트도 있지만 항체 검사 자체가 그렇게 응급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엘라이자를 이용한 그런 검사 시작 등이 지금 개발 중이거나 일부 출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항체 검사에서 문제가 될 게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WHO의 가이드라인을 봐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제일 문제라고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간에 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간에 같은 지너스 내에서의 이런 안티바디 검사에서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고 아직도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코비드19에서도 이런 항체 검사들이 사용하기엔 좀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아직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상한 믿을 수 없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SBS 뉴스에서 US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진단한다고 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전혀 허위 보도였던 거죠. 미국에서 이 하버드와 MIT가 이렇게 같이 만들었다는 거는 이 핵산을 추출하고 아이소도말 앰플리케이션을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 판정하는 데 10분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SBS에서 10분 만에 그걸 다 검사할 수 있다고 보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믿을 수 없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김한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진단검사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 언론에서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에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해서 다음 연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이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제 생기는 환자들 또 타지에서 오는 외지에서 의뢰되는 환자들을 병실에 그 환자의 중증도와 가용한 병실을 두고 매일매일 분초를 다퉈가면서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분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책단의 임상 분야를 맡고 계신 임성관 원장님께서 사실 이제 이 일을 몇 달째 맡으시면서 아마 체중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과 또 이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에서 준비해온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 온 2달여간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계획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60여일간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유행률 곡선을 낮추는 것 너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자는 이유는 하나는 이 얘기이지만 플래트닝, 나머지 하나는 이 얘기입니다. 헬스케어 시스템 캐파시티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대구에서 이미 올렸잖아요. 근데 그 대구에서 올린 부분들을 미리 올릴 수는 없는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유행이 닥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논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추이를 주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난 5, 6주간의 변화들을 보실 수 있고
병상 배정팀은 뭐 매일매일 뭐 혹은 매 시각 매 시각 환자를 이제 어렌지하기 때문에 정말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병상 배정팀이 최근에 하루에 한 25명 정도 내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로 곱하면 뭐 한 140,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적인 설명 슬라이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행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가 의료 시스템 부활을 어떻게 야기하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위기가 온다면 저는 약간 비관론자여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위기가 온다면 저는 롱텀 케어 퍼실리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27명이 나왔지만 일반 병상 27병상 물론 뭐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분들이 대체로 집에서 치료하고 있겠지만요. 한국은 어쨌든 다 병원에 가니까. 그리고 분당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3월 5일날 4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환자가 8명이었습니다. 여기가 호흡기 병동이 있고 주로 뭐 암 환자들도 많이 있었던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 43명을 병상을 배정하면서 일반 병상 39개를 썼고 중환자 병상 4개를 썼습니다. 근데 군포에 있는 모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직원과 입소자의 비율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환자 병상 10병상을 썼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무렵에 마련하고 있었던 중환자 병상이 실질 한 25개 정도였거든요. 실질적으로 40%를 썼습니다. 경기도의 종별 의료기관 현황은 2019년 기준 다 한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 5개소, 종합병원 53개소, 병원 283개소가 있습니다. 뭐 위원은 제외하고 병상이 이만큼 있습니다. 한국은 병상, 급성기 병상, 뭐 혹은 재활 병상, 요양 병상이 과잉이라고들 많은 보건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외국처럼 센트럴파크에다가 텐트를 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의료기관의 병실과 병상을 어떻게 리빌딩하고 리노베이션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죠.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시설이 경기도에 1824개가 있습니다. 어떤 입소자의 숫자로 12만 명이 있고요. 요양병원 310개소, 정신진료기관 한 96개소를 합친 겁니다. 뭐 서울은 이만큼 없겠죠. 뭐 경기도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이러한 인구들을 유입하는 곳이니까요. 경기도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뭐 해보게 되는데 1824개소 중에 한 개의 장기 노인요양 양로시설이 유행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2달 동안 준비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각 병원장님들을 찾아다니고 전화하면서 중환자실 병상 주세요 하는 것인데 2달 동안 어렵게 마련한 25개 중에 40%를 썼거든요. 1824개 중 하나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뭐 운영 과정들 좀 설명드리면 주당 확진자 뭐 이런 뭐 단계 부분들을 약간 뭐 정말로 이렇게 무슨 수학적 계산을 한 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좀 표현하기 좋게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는 정도로 좀 쉽게 쓴 글입니다.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병상의 트리아제, 결국 의료 시스템은 결국 전달 체계잖아요. 그래서 전달 체계를 잘 마련하기 위한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 코디네이션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과거에는 도청에 공무원이 있다면 그 보건소와 병원 사이에 혹은 병원과 병원 사이에 의료적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발견하고 첫 주부터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2명과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분이 24시간 맞교대라는 엄청난 악조건의 노동조건 속에서 이제 병상을 배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숨이 찬지 안 찬지, 기저질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들을 배정하는 사람이 알고 있고, 그 배정하는 사람이 병원의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는데, 정말 순수히 사람의 노력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많이 좀 개발해서요. 현재 전산 플랫폼을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균관이대 사회학교실의 김종원 교수님 팀이 매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구조가 이런 거죠.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발견하게 되면 도의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이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도청의 주무관에게 연락을 하면 주무관께서 이제 뭐 지역 안배를 통해서 이제 병상을 배정하는 이런 체계여서 어떤 배정의 하이라키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월 첫 주부터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병사배정팀, MD가 있는 병상배정팀에 연락을 하면 병상배정팀에서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상급병원에 보낼 것인지 일반 병원에 보낼 것인지를 판단하고 일반 병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180여 명 진료하다가 5명 정도를 전원했잖아요. 2.8%? 생각보다 전원자가 많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상급병원을 전원하는 것 혹은 상급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 이 두 번째 일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 병상을 비우기 위해서요. 회복기 환자들을 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2달째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여기 생활치료센터가 더 붙게 되고요. 그리고 4단계가 되면 이제 가정, 홈케어, 홈치료가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런 환자의 이동들을 의료인들이 의료 정보에 입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IT 플랫폼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캡처한 화면인데요. 혹시 기자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런 화면들을 좀 함부로 보도에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모지에서 좀 그런 주간전을 있었는데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파란색, 빨간색이 남은 겁니다. 남은 게 중요하니까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은 것들을 색깔로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일반 병동이 얼마 남았네, 가용병 중환자실 얼마 남았네, 생활치료센터가 얼마 남았네. 밑에는 각 병원별로 의료원의 모병원, A병원, B병원, 또 상급종합병원들이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늘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얘기죠. 단계별로 병상이 얼마나 필요할까?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좀 연습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총병상 한 475개 정도, 중환자 병상을 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 좀 간 넘고 있고요. 이 5% 간 넘은 부분 중에 대구 경북에서 저희 경기도가 10명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제외하면 5%면 넉넉하게 돌아간다고 있었는데 한 2, 3%만 있어도 돌아가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포 요양원 사례를 겪으면서 저희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알려드리면 1단계는 이렇게 3개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들이 고생하셨던 1월달, 2월 첫 주까지의 일이고 경기도 의료원이 이제 가장 먼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반대 의견도 많았고 도에서도 싫어했었는데요. 경기도 의료원이 먼저 들어간 상황은 경기도 국가지정 병상이 80% 찼을 때 들어갔습니다. 20% 남았을 때. 그보다 한 열흘 전부터 의료원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고요. 그 이유는 28개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다 차면 중환자가 경기도 의료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리저브가 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했습니다. 지금은 이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더 키워야 되는데 위도 키우고 아래도 키워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맙게도 성남시 의료인이라는 그런 좀 규모 있는 공공병원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많은 환자들 감당해주고 계시고 이 그림에서 이 밑에 있다고 더 낮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성남시 의료인이 중환자를 많이 보기는 어렵지만 고위험군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서 투석도 해주고 계시고요. 너무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 일반 병동을 열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이것이 아나운스 되는 것을 좀
제안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일부러 냈고요.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명동을 활용하면서 많이 늘렸습니다. 뭐 이동형 음악기는 없었고 환풍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들을 섭외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에는 분당서울대를 제외하고도 고려대 안산, 춘천향대 부천, 아주대, 한림대성심의 4개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들에서 병상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내준 부분들이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중환자 병실에 있는 전실에 있는 응압실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준오염구역 같은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홀에 있는 베드 한 3개 내외를 3개인지 4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아주대나 춘천향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큰 병원들을 가면 호흡기병동에 음압병실들이 쭈루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활용하려면은 그 병동의 나머지 병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동의 나머지 병실들을 포기하고 중환자 병실로 일반 병상의 어떤 전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의 계약서도 없고요. 이 모든 과정들의 어떤 지원 약속도 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경기도의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료원은 일반 병동을 열었습니다. 뭐 대구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병상 현황은 이렇게 뭐 확보해 가지만 파란색 하지만 계속 차가고 있습니다. 일반 병상. 중환자 병상은 계속 뭐 한 50%, 60%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가 군포 요양원 이후에 다 썼습니다. 오늘 남은 병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가는 방법입니다. 3단계를 가는 방법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병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더 많은 종합병원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이미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들으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도와주고 계시고요. 동탄성심병원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몇몇 병원들이 더 도와주겠다는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공공병원에 있는 ICU들이 홀 ICU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안전하게 공간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민간에 있는 인력들이 와준다면 만들 수 있는 병상들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 같고요. 뭐 100병상은 그냥 뭐 정말 뭐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기도 100병상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뭐 서울시와 인천에서 뭐 2, 300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도권은 하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모여야 되는데 이것이 흩어져 있어서 지금 중환자 병상이 없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에는 인력은 있지만 남는 스페이스가 없고요. 공공병원에 스페이스는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모으는가에 따라서 컨테이너 진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건물 안에서 진료를 할 것인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몇몇 병원들이 일반 병동에서 중환자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의료적 안전성, 법적 안전성, 제도적 안전성에 대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병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스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을 대비하기 저희는 보건의료가 좀 일찍 전문적으로 개입을 하고 DB를 활용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내 네트워크입니다. 공문을 일하지 않고 어떤 병원을 하나 섭외하기 위해서는 저희 팀이 일일이 그 공간을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책단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이런 모델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어떤 뜻이냐면 집에 대기자가 생길 때입니다. 과거의 대구 같은 일이죠. 집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생길 때 번호표를 타게 하지 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의료기관에 보낼 것이고 누구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할 것이고 누구를 가정에서 대기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쭉 진료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경기도는 마련해 두었고 아직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의 정보, 특히 중증도 정보를 저희 센터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누군가 보건의료인이 그 빈틈을 좀 메워주는 콜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경기도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대기자가 있을 때 사용하는 어떤 지표입니다. 체온, 심폐기능, 의식 수준, 심리 상태, 불안이나 어떤 패닉 이런 것들도 점수책에 넣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여기 몇 점이면 어떻게 한다는 건 늘 변동적일 텐데 기본적으로는 2점 이상이면 병원을 배정하고 3점 이상이라면 상급으로 바로 배정하고 뭐 의료 자원이 많이 남아있다면 0점과 1점도 병원으로 가겠지만 의료 자원이 별로 남지 않는다면 이런 순으로 배정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정에서 대기할 수 있을지 생활치료센터를 보내야 될지에 대한 정보들도 초기 역학조사 때 같이 수집하도록 지금은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건소장님들한테는 모두 다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대기자가 생기면 같이 이런 것들을 하자. 생활치료센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참여하기 전에 생활치료센터 이런 모델이죠. 가정에서 병원으로 가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거나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으로 옮기는 그리고 퇴원을 가정으로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거는 크라우딩 된 다음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아직 넘치기 전이라면 이런 구조를 짤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일단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3일, 4일, 5일 의사의 간호사 관찰을 받은 뒤에 이 사람이 스테이블하다는 판단 안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거죠. 혹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더 진료받다 가정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병원 후 단계, 병원 대체형이 아니라 가정 대체형으로 이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운영 부담도 좀 줄고요. 메디컬한 리소스를 좀 적게 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의료기관의 병상 회전율이 늘어나는 병원이 2배 생기는 이런 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하나생명과 같이 용인에서 운영 중입니다. 기존 모델과 경기도형 모델을 좀 나다른 장점을 강조한 표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릴 수 있고요. 기존 모델이 병원 대체형이라면 경기도형은 가정 대체형이다. 설치 시기는 유행 확산 전 설치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결국 걱정이 되는 장기요양 시설의 어떤 스크리닝, 에듀케이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이현 교수님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원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요양기관에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면 치료기관이 있는데 그 앞뒤로 2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에듀케이션해서 관리해주는 격리 중심의 의료기관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사전연명 의료 계획서를 갖고 있다든지 DNR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여기서 임종까지 마감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적극적인 진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치료중심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치료중심 의료기관을 옮긴 다음에 회복하면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이 회복한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ICU가 다시 스페이스가 남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회복기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설정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긴급대책단은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또 오바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성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나 혹은 이제 오늘 이 병원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임성관 원장님께서는 이 사태가 생긴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피말리면서 이 고심하시던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다른 지자체, 다른 지원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관리 쪽에 계신 분도 계셔서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질의응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궁금하신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모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 많이 초과해 있어서 마지막 연재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재는 저희 이제 임상 분야와 다시 쌍벽을 이루는 역학 분야, 즉 병원에 오기 전 단계에서의 문제들을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이희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발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제 발표는 현재까지 코비드19 역학조 상황과 분석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용한 자료로 나올 수 있었던 자료들을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확진자 일별 추이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소위 유행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거기에서 아직 심텀 기반으로는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1일 리포트 낼 때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심텀 기반하고 그러니까 증상 발현일 기준 에피커브와 이 커브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나오는 이 일별 추이인데요. 전체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도권만 따로 빼면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이 지금 수도권 합인데요. 그리고 서울, 경기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성별 연령별 분포도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대가 저희도 20.6%로 최근 많이 상승해서 바뀌었습니다. 이 성별 연령별 분포는 뒤에서 말씀드린 감염 경로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지나간 날짜도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예전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3월 1일에는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3월 16일 기준 때도 40대, 50대가 많았는데 한 주마다 이 보름 만에 이렇게 또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시군 확진자 현황도 현재 이제 성남시가 가장 많고 이거는 인구 대비는 아닙니다. 인구 대비 아니고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3월 1일, 16일 때만 해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였었습니다. 확진자 감염 경로별 유행 곡선입니다. 감염 경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케이스를 저희는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인덱스 케이스가 해외 유입이면 그 해외 유입에서 접촉한 사람도 감염 경로를 해외 유입으로 본다라고 해서 지금 분류를 한 건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지금 저희가 대구 신천지, 과천 신천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구 신천지나 서울 콘센트도 인덱스 케이스가 어떤 감염 경로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 분류는 조금 더 재논의를 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 파란색이 해외 유입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유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확진자 감염 경로를 이제 그룹으로 좀 모아서 계속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분류를 했을 때 지금 4월 1일까지가 한 160여 개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라 하면 인덱스 케이스와 그 사람의 접촉자를 한 그룹으로 해서 어떤 그룹은 1명에서 끝나고 어떤 그룹은 2명에서 끝나고 아주 큰 그룹은 5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퍼센트를 보면 불명하게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입이 최근에 많이 늘어서 해외 유입이 그룹수로는 50% 차지합니다. 그룹수라고 하면 해외 유입이 주로 이제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증상 발현부터 확진일까지 소요 분포는 지금 4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4.75일이 나옵니다. 좀 더 줄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6일 기준으로 하면 4.9일 늘어났죠. 원래 3월 1일에 4일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해외 유입이 들어오면서 해외 유입은 이 증상 발현과 확진일이 좀 짧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감염병 신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든 의료기관이든.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 자료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경기도만 지금 7만 건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 자료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거 의심 환자니까요. 이제 소위 선별진료소나 일반 보건소에서 검사한 건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 환자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근데 이제 증상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죄송합니다, 궤리라는, 예, 질보통에 들어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기초역학조사서도 있습니다. 기초역학조사서는 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근데 그 질보통에 있는 기초역학조사서는 쌤들이 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발열이 났냐, 뭐 해외를 갔다 왔냐, 뭐 그런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생기면 접촉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접촉자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역학조사서라고 저희가 역학조사관들이 나가서 동선조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한글 파일입니다.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CT값이 있는데 이 값도 저희가 지금 다 못 모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연이랑 민간업체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CT값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있지는 않고요. 질본이 다 모은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진이 된 사람들에 대한 확진자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중앙임상TF의 ECRF입니다. G가 아니라 CRF 임상연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에서 이제 94개 변수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충분하게 지금 입력이 되고 있지가 않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들어가서 못 봤는데, 이 경우는 이 위에 것보다는 상당히 변수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쨌든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생치쌤 같은 경우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구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들의 확진자들의 이전 자료들 과거력이 있어서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대구 아웃브레이크 때 대구 환자들 중증도 분류 때문에 이 환자들의 만성질환 여부에 대해서 예스노로 데이터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병원은 최근에 이런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된 자료에 대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비식별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고 약간 정확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자료를 보면 73,000명입니다. 거의 4,000명이고요. 여성이 더 많고요. 연령 보시면 되게 재밌게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퍼센트가 높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은 연령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꺾이는 거는 주로 주말에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많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사유를 보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변수는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환자와 그 밖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군별로 한번 나눠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서 날짜별로 이거 가지고 뭘 보기는 좀 어렵겠다 싶었고, 너무 복잡해서 50만 명 이상인 데들만 좀 봤는데, 역시나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좀 크게 있었던 곳에서 건수가 많이 증가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군별 인구 10만 명당 검사자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연천, 가평, 돈두천의 양평같이 조금 인구수가 좀 적은 데에서 오히려 10만 명당은 더 많게 나왔고요. 과천이나 성남, 과천같이 좀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던 곳에서 좀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727명 중에 확진자가 440명 나왔습니다. 질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누적 확진률 2.4%라고 나오는데 경기도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0.597, 0.6% 정도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안에 이제 대구 경북 자료들이 들어있어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튄 날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약간의 아웃라이어인 것 같고요. 약간씩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시군별 누적 양식률 보시면 부천, 성남처럼 이렇게 좀 확실한 아웃브레이크가 있던 곳에서 좀 높은 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접촉자 중 양성률, 세컨더리 어테뉴에이트라고 하는 SAR을 보시면 이 데이터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소스가 아직 굉장히 지저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클리닝이 필요한데요. 일단 전체 확진자 205명, 제가 아까 403명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205명이냐라고 하실 텐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촉자 5,200명을 했을 때 전체가 3.9%가 나왔고요. 이 중에 이제 확진자를 변수를 보면
접촉자 데이터 셋을 보면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데이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가족 접촉자 중에서의 세컨더리 어텐 레이트는 9.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시설 환자에서도 환자는 생각보다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게 있고요. 우리 이제 이 전체 평균을 믿을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직장 동료라고 되어 있는 사람에서가 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별 접촉자 카운트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 보건소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만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그 질보통에서 볼 수 있는 건 경기도 주소지일 뿐입니다. 경기도 밖의 사람들은 그 질본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것만 보라고 그 권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경기도이고 접촉자가 경기도 내에만 있으면 전체 접촉자가 카운트가 되지만 확진자가 경기도가 아니고 접촉자가 경기도와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접촉자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접촉 분류가 시스템 정보로는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좀 확실한 것만 구분을 하고 절반에 가까운 부분들은 모두 기타로 했습니다. 접촉자 중 확진자 발생 건수는 403명 중에 접촉자 수 확인 안 된 사람이 100명이고 나머지 걸 봤을 때 1명인 사람이 39건, 2명인 사람이 15건, 그리고 쭉 보시면 15, 19, 20, 46 이게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확진자 증상 발현일부터 접촉일 사이의 간격은 일단 그 데이터로 보면 평균 2.5일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이후 두 장은 성균관대에서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접촉 시기별 발병률을 보시면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0일도 있지만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다는 겁니다. 이 건들이 되게 궁금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접촉 시기별 발병률이 현재 지금 가족이나 직장에서는 중복 노출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좀 많이 왜곡될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 말고 심층 여과 주소서를 보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0, 1, 3일로 안 나누고 1일, 2, 3일로 나눠보니 1일, 0일, 1일보다 2, 3일에서 가장 이렇게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증상자가 궁금하실 텐데요. 403명 확진자 중에 무증상자가 80명입니다. 20% 정도 되고요. 이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인덱스가 아닌 다 접촉자입니다. 이 1명도 사실은 인덱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소위 저희가 대구 경북 일반이라고 분류한 그룹인데요. 그 당시 대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분이 어떻게 접촉되는지 이분이 진짜 인덱스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80명 중에 집단 발생과 관련된 경우는 발생 직후에 접촉자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이 세 클러스터에서 51명이 나와서 80명 중에 64% 정도는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발생 직후 접촉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무증상이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연령대별 무증상 환자 비율로 보시면 10대와 10세 미만이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일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향후 분석은 마스터 DB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심층 역학주사서나 진료 정보들을 추가하고 검사자, 확진자, 접촉자별 마스터 DB를 만들고 병상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일자별 RT 값을 산출하는 그 워크숍이 이제 내일 있어서 이거 좀 참석할 예정이고 저도 같이 있는 연구 중이어서 그다음에 현재도 이런 식의 일자별 RT 값이 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규모 유행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관련된 주요 직군들을 산출하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영 단장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현장을 빠짐없이 뛰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일보 하루도 빠짐없이 일일 보고도 내고 더군다나 이렇게 역학 연구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 그냥 거의 슈퍼우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두 분 단장님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이미 많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문이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 분 연자분들께서는 옆에 있는 질문들 중에서 조금 해당하는 질문 중에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당 검사 분야부터 먼저 앞에 아마
두 가지 질문이 주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하고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하고 타겟팅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처음 WHO에서 제안했고 지금 코젠 바이오스텍이나 바이오셈이나 이런 데서 나온 키트들의 EEG는 지금 사스 라이크 바이러스는 다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한 가지 유전자 번호는 둘 다 양성을 보이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거에 대해서는 양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변이가 발생한다면 변이는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진단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변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에버트사 질문하셨는데 에버트사가 엘리어라고 원래 신속 진단 키트를 가장 많이 만들던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에버트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항원검사의 문제인 민감도가 특이도가 특히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검증이 안 됐다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네, 지니스퍼트는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리얼타임 RT-PCR과 거의 유사한 민감도가 체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성관 원장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몇 가지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것, 혹시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용 병상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 부분을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질문이 이어서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용병상 부분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 대시보드는 당연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유저들만 사용하는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 3회 경기도에서는 월수금 오후 3시에 전문가 브리핑을 저와 이인영 단장이 번갈아서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한 470병상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성별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470이 진짜 47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도의 일반 병상 가동률은 90%가 넘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시점에. 그리고 중환자 병상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대 장규진 사님께서 생활치료센터를 경기도형이라는 어떤 모델만은 충분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충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수본에서 국제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검역 과정에서의 진단되는 분들 중에 리스크 그룹이 아닌 분들을 경기도민도 이미 수용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드린 그림에서 피라미드에서 한 900베드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했었는데, 한 150병상짜리로 한 6개 정도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였고요. 두 가지를 다 운영할 생각입니다. 즉, 순수 경기도형을 또 계속 지속하고, 왜냐면 이거는, 비용 부담이 적거든요. 즉, 회복기 환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자원, 이렇게 화상으로 진료한다든 이런, 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 대체형, 즉, 가정 대체형, 즉, 뒤에서 빼는 거죠, 뒤에서. 그리고, 때로는 넘칠 때를 대비해서 앞에서 빼는, 병원 대체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협의 운영하고 있고요. 2호점을 경기도 의료원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호점은 좀 순수하게 병원 후단계에 이제 접목하려고 하고 있고, 1호점은
때에 따라서는 클라우딩이 되면 대구경북과 같은 역할도 맡을 수 있도록 좀 큰 병원과 협약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 홋카이도에서 정성목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해외 감염자로 인한 2차 감염자 제외하고 해외 감염이 그대로 중단 추세인지는 제가 오늘 밤에 꼭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언마스크 SAR 차이 분석은 아직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 역학조사서를 뒤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내야 나중에 저희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에도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마 정성목 교수님께서 그 ICU가 필요한 환자 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임성관 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게 몇 가지 변수를 넣어서 지금까지의 통계들, 재원 일수, 평균 재원 일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 교수님들이랑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중환자 병상을 점유하는 사람이 정말 중환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원 기준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혹은 방대본의 퇴원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참 모델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설정한 중환자 병상을 차지했다라고 군포의 요양원 사례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사전 연명 의료계획서 쓰신 분도 있었고요. 평균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99세였거든요.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임상의들이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선 대체로 DNR하고 대체로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기계호흡기 진료를 안 할 대상자 전부 다 치매 환자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달라,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료 현장에서 저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중환자 병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난을 대비한 의료윤리 담론이 또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아마 약속한 시간 15분 경과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질 디스커션을 할 내용들은 일단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속자는 아마 최대 접속이 104분까지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중간에 발표도 중에도 잠깐 말씀이 언급이 있었지만 혹시 언론계에서 오신 분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다면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웨비나는 원래 전문인들과 방역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정보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자료이거나 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들이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전문인들 간의 소통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따서 보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해서 있게 되면 전문인들 간의 소통을 막게 되고 결국 우리 방역 현장 일선에 있는 분들의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를 훼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 가이드라인을 꼭 염두에 두시고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된 자료들은 공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께서 보시고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지만 인용하시거나 이것을 따로 저장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시고 같이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연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와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제3회 웨비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자와 내용은 간의 소통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따서 보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해서 있게 되면 전문인들 간의 소통을 막게 되고 결국 우리 방역 현장 일선에 있는 분들의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를 훼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 가이드라인을 꼭 염두에 두시고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된 자료들은 공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께서 보시고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지만 인용하시거나 이것을 따로 저장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시고 같이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연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와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제3회 웨비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자와 내용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